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말씀 장우상입니다. 자, 오늘은 언어와 의미 제4장부터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은 의미장이라고 나왔는데 이 장이라는 것은 한자로 마당장자입니다. 마당장자. 로가 하고 영어로는 또 필드라고도 하죠. 필드. 그래서 이 의미장은 의미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말들이 하나의 집단 이루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그런 것들의 이러한 그 관계에 있는 그런 언어 표현들의 집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장이라고 한다. 여기 이걸 좀 써야겠네. 관계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성적의 등급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에는 뭐 매우 잘함, 보통, 노력, 유함. 이건 이제 4단계가 되겠죠. 보통. 그리고 색도 하얀색, 검정색,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이런 식으로 막 나눠지죠. 이것도 이제 뭐 이게 이제 5개면 5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 7단계가 또 되겠죠. 자, 성적 의미 등급의 의미장은 4단계는 매우 잘함, 보통, 노력, 유함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노력, 유함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못함. 자, 3단계는 잘함, 보통, 노력, 유함. 2단계는 잘함, 노력, 유함. 노력, 유함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의미장에 속하는 표현들은 서로 배제하기보다는 맞물려 있다는 거. 이 맞물려 있다는 것은 긴밀한 연관관계라는 뜻입니다. 긴밀한 연관관계. 그래서 이 장이론에서는 언어에 존재하는 의미장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생물을 보시죠. 생물은 동물과 식물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식물로 나눠지고 이 동물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날짐승과 길짐승과 또 인간 이렇게 나눠지겠죠. 근데 또 다시 이 길짐승은 개와 소와 말로 또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개를 또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개가 암개, 숙개, 강아지로 나눠지는 거죠. 개의 새끼죠. 이 아지는 새끼란 뜻입니다. 새끼 작다 이런 의미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또 식물은 나무와 또 풀로 또 나눠지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게 상위어면 동물이 하위어죠. 근데 이 동물 밑에 있는 날짐승, 길짐승, 인간을 볼 때는 동물은 또 뭐예요? 상위어가 돼요. 밑에 있는 것은 또 하위어가 되죠. 근데 길짐승 밑에 또 개소말로 보면 길짐승은 또 뭐가 돼요? 상위어가 돼요. 자, 개는 하위어죠. 근데 개 밑에 암개, 숙개, 강아지 하면 또 개는 뭐가 돼요? 상위어가 되죠. 자, 이렇게 의미들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장이라는 것은 언어마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형제, 자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장 있죠, 의미장. 의미장이 언어별 비교입니다. 의미장이 언어별 비교. 그러면 우리 한국어에서는 어떻습니까? 형, 아우, 누나 이거는 이제 남자에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남자들이 남자가 오빠, 언니 이거는 당연히 여자가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성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헝가리어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말들이 달라지는 거죠. 뭐 바트야라든가 그 다음에 또 옥스라든가 또는 뭐 네네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남녀 상관없이 이렇게 쓴다는 거죠. 형 오빠를 바티야, 아우 남동생을 옥스, 누나 언니를 네네. 그다음에 그 누이 여기 누이가 빠져야 되는 누이와 동생을 이제 훅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근데 독일어 같은 경우는 이 브라더라고 쓰는데 브라더가 쉽게 말하면 영어로 브루더는 브라더예요. 브라더. BROTHR 있죠.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시스터죠, 시스터. 영어에서는 브라더라고 하면 이게 아우 남동생 형 오빠가 다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쓰려면 이제 손 위 관계는 엘더를 써요. 엘더 브라더. 손 아래 관계는 영거를 씁니다. 영거 브라더.
이렇게 쓰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어는 사우다라라는 말을 쓰면 이 말 자체에 이제 모든 게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형, 오빠, 아우, 남동생, 누나, 언니, 누이, 동생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미장 이론의 전개로 가보면요. 이 의미장 이론의 근원은 독일의 언어학자인 훔볼트라는 분이 이제 근원이 되는 거고요. 또 장이론이 발전하는데 언어가 기호의 체계라는 걸 명시한 사람이 소시르죠. 소시르는 뭐 워낙 언어학에서 유명한 분이죠. 뭐 기표와 기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반 언어학적인 이론들을 잘 이야기하신 분이고요. 그다음 물리학에서 발달한 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 입센인데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자기장이라든가 전기장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장이론 창시자는 트리어고요. 트리어가 체계한 장이론을 받아들이고 독자적인 장이론을 내놓으면서 의미장이론의 발달에 기여한 사람이 바로 바이스 게르버입니다. 자, 의미장의 역사적인 변화로 들어가면요. 이 의미장은 이렇게 이렇게 변한다는 의미인데 과거에 이거는 이제 왼쪽은 1200년대 독일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1300년대 독일어라고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1200년대 독일어. 이건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거죠. 1300년대. 그래서 이 왼쪽에 나오는 이 쿤스트부터 이제 보면 이 쿤스트와 리스트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이거는 귀족적이거나 기사도적인 이념에 따라서 이제 그 인간을 형성하는 모든 것과 관련된 지식이에요. 지식이란 뜻입니다. 지식. 근데 약간 상위죠, 상위. 귀족적이거나 기사도적 이념.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쿤스트고요. 그 밑에 나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나오는 리스트라는 것은 리스트.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 지식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쿤스트라고 하는 게 리스트보다도 훨씬 더 좀 상위의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웨이쉐이트라고 하는 거, 베이쉐이트라고 하는 거, 이 독일어에서는 W가 이 V 발음 나니까 베이쉐이트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맥락으로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단어인데 1300년대에 가면 이 단어가 위쉐이트라는 말이 있죠. 위쉐이트.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생기면서 자, 위쉐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서 그 상위의 개념과 하위의 개념, 이것도 상위의 개념과 하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리스트란 단어가 여기 비젠이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쿤스트란 단어가 비쉐이트라는 단어가 돼버리는 거죠. 경쟁을 해서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웨이쉐이트라는 단어는 이제 다시 쿤스트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리죠.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귀족의 몰락과 함께 몰락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기술과 지식 이런 의미로 이제 조금 내려온다는구나 할까요? 그 의미가 조금 내려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의미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이 늙다와 젊다 이런 개념으로 옛날에는 두 가지 개념이었다가 이제 최근 아니죠.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늙다와 젊다 어리다로 이제 바뀝니다. 이 어리다라는 것은 이제 소파 방정환 어린이날 만드신 이 선생님이 만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늙다와 젊다 어리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성분 분석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5장. 이 성분 분석은 한 단어의 의미를 쪼갤 수 없는 의미 덩어리로 간주하지 않는다. 한 단어의 의미는 더 작은 의미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 미혼, 기혼, 남성, 여성이 있다고 보면요. 처녀는 당연히 이제 여기 인간 중에서 처녀. 그러니까 예스죠. 이 성분 분석에서 플러스는 예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는 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예스, 미혼이니까 플러스, 기혼,
그러니까 기혼이니까 마이너스겠죠? 뭐 처녀는 미혼이니까 기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남성 기혼이니까 그거고요. 아, 이거 좀 잘못 썼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성과 남성입니다. 여성과 남성. 그래서 여성이니까 플러스고요. 남성이니까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총각은 당연히 인간 플러스죠. 미혼 플러스죠. 기혼 마이너스죠. 미혼이니까. 그 다음에 여성 마이너스죠. 남성 플러스죠. 자, 아내는 인간이니까 플러스, 미혼이 아니니 기혼이니까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기혼 플러스, 그 다음에 여성 플러스 남성 마이너스. 남편 인간 플러스 미혼 마이너스 기혼이니까요. 기혼 플러스 여성 마이너스 남성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녀를 이제 보면 인간이면서 여성이면서 미혼이다. 그거요. 총각은 인간이면서 남성이면서 기혼이고, 아내는 인간이면서 여성이면서 기혼이고, 남편은 인간이면서 남성이면서 기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달리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처녀는 자 플러스 인간이다. 그리고 남성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남성이다. 그리고 기혼이 아니죠. 미혼이니까 마이너스 기혼이다. 자, 그럼 총각은 어떻습니까? 플러스 인간. 그 다음에 남성이니까 플러스 남성. 기혼이 아니죠? 마이너스 기혼. 자, 그러면 여기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플러스 인간.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남성.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혼. 자, 남편 어떻습니까? 플러스 인간. 그 다음에 플러스 남성.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혼. 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철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배철어라는 단어가 뜻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철어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쨌든 이 배철어는 이제 명사로 쓰이면 명사 쓰면 human,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animal, 동물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인간 중에서도 이제 학사기 취득자가 돼요. 학사기 취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메일이라 남자니까 메일, 독신 남자니까 메일이겠죠. 메일에 당연히 이렇게 걸려요. 독신 남과 기사. 결혼하지 않은 남자. 그 다음에 이 기사는 다른 기사의 깃발 아래에서 봉사하는 젊은 기사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멀로 가고 애니멀은 다시 메일로 가요. 여기서 이제 수컷으로 번역해야 되겠죠. 그리고 젊은 물개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분 분석의 절차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적절한 규모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의미 영역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규모. 둘째는 분석 대상으로 삼는 단어들을 비교하면서 의미 성분을 추출해야 된다. 셋째는 의미 성분을 찾아서 검증하고요. 그 다음에 찾아낸 의미 성분을 이용해서 단어를 정리하고 기술하고요. 그러면 성분 분석이 완료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 분석의 유형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공통적 성분은 모든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진단적 성분은 동일한 의미 영역에 속한 단어들 사이의 의미 차이고요. 보충적 성분은 다른 단어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차적인 의미. 그 다음에 잉여적 성분은 잉여죠, 잉여. 그러니까 의미 성분들 중에서 다른 의미 성분에 의해 당연히 예측되는 의미 성분.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하자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처녀다, 처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미 성분은 인간, 여성, 미혼. 그 다음에 총각, 처녀 밑에 이제 총각을 써보면 총각은 어떠냐? 총각은 인간이고 남성이고 어떻게 결혼 안 했으니까 미혼. 자, 그 다음에 아내는 어떻습니까? 인간이고 여성이고 기혼. 자, 그 다음에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인간이고 남성이고 기혼. 자,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죠. 그러면 이 인간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똑같게 됐죠. 똑같게. 자, 이게 바로 공통적 성분이에요. 인간은 다 똑같게 돼 있는 거. 이게 공통적 성분이고 그 중에서 여성, 미혼, 뭐 기혼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의미적인 맥락들이 이렇게 나눠져요. 이런 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진단적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충적인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충적,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같은 선생님, 여기 보충적 성분에 예를 든다면 아버지와 같은 선생님. 그럼 실제는 아버지는 아닌데 아버지처럼 자상한 면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충적 성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잉여적 성분이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예측된 의미 성분이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당연히 예측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녀다 그러면 처녀는 인간이고 여성이고 미혼이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예측이 되죠. 이런 것을 잉여적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쓰다, 끼다, 입다, 신다를 보는데 이런 단어는 영어로는 모두 다 외어입니다. 외우면 끝나요. 그래서 쓰다는 보통 모자를 쓰는 거니까 모자는 얼굴에 보이죠. 끼다는 보통 장갑을 끼죠. 손이겠죠. 그 다음에 입다는 옷이니까 몸통이고요. 신다는 신발이니까 발 부위겠죠. 자, 성분 분석의 유용성은 모순성 등 문장 차원에서 의미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데 만약에 저총각은 아내가 있다면 말이 안 되죠. 총각은 미혼이죠. 미혼. 아내는 기혼이죠. 뭐 이걸 이제 마이너스 미혼이라고 하고 플러스 미혼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두 개가 일치가 안 되죠. 그런 얘기고요. 모자를 쓰다는 맞는데 입다, 신다, 끼다는 안 되죠. 자, 요거는 국악에서 무슨 표시? 비문 표시입니다. 문장이 아니다. 자, 그래서 성분 분석의 한계는 대부분의 의미 영역에서 언어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보편적 의미 성분을 추출하기가 쉽지 않고요. 과연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해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문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완벽한 의미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8장으로 가서요. 의미 변화로 가겠습니다. 8장. 자, 8장의 의미 변화는 의미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부터 들어가면요. 자, 첫 번째는 언어 전수의 비지속성. 자, 비지속성이라는 말은 지속성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비는 아닐 비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sou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는 이제 포식하다는 뜻이었어요. 포식하다. 그런데 이 포식하다인데 이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는 뜻으로 바뀌어버려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원래는 포식하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의미가 바뀝니다. 그런 새로운 의미로 술에 취해서 이제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고 어른들이 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나무의 정의, 나무라는 것도 이 정의가 애매하죠. 쉽게 말하면 대나무를 우리가 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걸 꽃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엉덩이와 궁둥이 같은 경우의 차이점은 엉덩이는 볼기, 우리 볼기 있죠, 볼기 윗부분. 그러면 궁둥이는 보겠습니까? 볼기 아랫부분이에요. 여기 나온 궁둥이는 볼기 아랫부분.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둥이는 길짐승의 엉덩이에요. 길짐승. 자, 유연성의 상실도 보세요. 점잖다. 원래 점잖다는 젊지 않다는 뜻입니다. 젊지 않다. 근데 뭐 꼭 젊지 않다, 늙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요즘은 젊어도 점잖은 사람이 있고 양말. 이 양말은 원래 서양의 버선이라는 뜻입니다. 서양 버선이라는 뜻인데 요즘은 뭐 서양 버선 이렇게만 쓰이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신는 것들 다 양말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발에다 신는 줄 알고 양발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언어의 다이성은 뭐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 언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손도 있고 그다음에 일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죠. 그 다음에 여러 해석이 가능한 문맥은 count one's beads인데 원래 이 bead라는 말은 B-E-A-D 있죠. 이 bead는 원래 이게 기도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바뀌냐면 묵주, 알이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원래는 이게 기도라는 뜻이었는데 묵주 아시죠? 묵주 기도하는 아리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묵주아를 센다는 거는 기도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휘 구조가 상당히 이제 복잡해진다는 거죠. 어휘 구조가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져요. 자, 의미 변화의 언어적 원인 전염입니다. 펄스네입니다. 펄스네. 원래 이 프랑스어에서는 끝에 n이는 부정적인 언어예요. 부정적인 언어로 이제 쓰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단어가 나오면 부정적인 언어와 같이 씁니다. 우리말에서 전역을 한번 써보세요. 전역. 그는 전혀 전혀 운동하지 않는다. 이러면 전혀라는 것은 부정어와 함께 쓰이죠. 플러스 부정어. 그 다음에 생략, 아침도 못 먹고 왔다. 이건 원래 아침밥이겠죠. 아침밥도 못 먹고 왔다. 네, 이렇게 쓰고요. 민간 어원은 생주치마죠. 우리가 행주치마라고 하는 것이 행주산성에서 싸울 때 쓰던 치마다. 생주치마라고 하죠. 행주산성. 그런데 행주치마에 대한 말은 벌써 임진왜란 이전부터 쓰였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이전부터.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까치설이란 말을 쓰죠. 우리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런데 이 까치설은 뭐냐면 이게 아찬설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아찬설. 이 아찬이란 건 작다는 뜻이거든요. 작은 설. 작은 설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작은 설은 어저께고 진짜 설은 오늘이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크리스마스가 있으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자, 지시물 본성의 변화, 바가지. 원래는 박 플러스 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무 다에서 속에 있는 것을 빼내고 만든 게 바가지인데,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쓰인 것도 전부 다 바가지를 하는 것이고요. 지시물에 대한 지식의 변화는 예전에는 달이라고 하면 옥토끼가 살고 있는 곳, 이런 의미였고, 이제 요즘은 지구의 위성으로 의미가 변했어요. 지시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충성, 효도, 애국, 자유, 민주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 일제 치하의 식민지 시대의 충성, 효도, 애국과 지금의 충성, 효도, 애국 이런 것들의 의미는 많이 다르죠. 자, 의미의 특수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출혈 이런 거예요. 원래 아버지는 친족 관계에서만 쓰는 거죠. 친족 관계. 친족 관계에서만 쓰는데 이게 하느님 기독교에서 하느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고요. 출혈은 원래 피가 난다는 뜻이에요. 피가 난다. 근데 이게 그런 뜻으로 요즘 안 쓰이고요. 재정적으로 손해를 봤다. 이럴 때 출혈이라고 말 쓰죠. 이번 달에 출혈이 심하다 이런 거 있죠. 자, 삥땅이라는 거 의미의 일반화. 이건 원래 자동차 업계에서 사용하던 말이었는데 그래서 운전기사나 여자 차장이 승객들에게서 차비로 받은 돈이 있어요. 돈. 그 중에서 일부를 빼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삥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사기치고 이런 건 다 삥땅이라고 하죠. 자, 심리적 원인의 감정적 요인에 의한 변화는 따발총은 원래 이제 다발총이 원래는 맞는 건데 경험화가 된 거죠. 이거는 뭐냐면 말이 아주 빠른 사람. 또는 말이 많은 사람도 되겠죠. 자, 융단 폭격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비행기에서 폭탄이 나온다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냥 중심적인 내용으로 쭉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거나 폭로하거나 이런 의미로 쓰이죠. 인해전술이라는 것은 원래 6.25 전쟁 때 중국 군들이 막 밀려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인해전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요즘은 이제 숫자로 이제 어떤 그 힘을 만드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금기어 완국어법은 천연두를 마마라고 하고요. 호랑이를 산신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요. 완국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멋있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이 완국어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유폰이라고 그래요. 유폰이언서. 좀 더 멋있게 표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 변화의 결과는 범위의 변화, 확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범위의 확대는 영감이죠. 원래 영감은 정산품과 종이품의 벼슬아치였어요. 정산품과 종이품의 벼슬아치.
근데 이 말이 이제 요즘은 이제 뭐 판사, 검사 이렇게 이제 등급수가 높은 분들에게 가게 되죠. 이 영감이라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영감, 외불러 이렇게 쓰이는 의미로도 이제 많이 쓰이죠. 그다음에 축소는 언니하고 말인데 예전에는 남자들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손윗 사람을 언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여자만 쓰이는 거고 마리는 한 마리 두 마리 말이란 뜻도 있고 원래는 이제 얼굴에 머리란 뜻도 있었대요. 근데 이 머리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고요. 싸다는 것은 요즘은 값이 싸다지만 옛날엔 비싸다, 제값이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이 싸다라는 것 자체가 반대의 뜻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치의 변화는 경멸적인 의미 변화인데 이거는 이제 뒷간, 변소, 화장실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뒷간, 변소 이런 말 쓰지 않고요. 화장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요. 뭐 또는 이제 어떤 경우는 해우소란 말도 쓰죠. 해우소. 근심을 해소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혼혈하란 말도 이제 이렇게 잘 안 쓰죠. 요즘은 다문화 가정,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럼 선생님은 이제 원래는 그 가르치는 자기 은사님을 가르치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에게 그냥 우리가 선생님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계량적 의미의 변화는 광대를 배우라고 하는 거. 이게 옛날에는 이제 배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가 이것이 이제 시선이 바뀌면서 아주 이제 배우, 멋진 직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은 세 개의 챕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제4장의 의미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5장의 성분 분석을 했고요. 자, 세 번째는 제8장의 의미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핵심적인 것만 강의를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내용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영마쌤 장우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